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대기업 하반기 공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청년 취업 대책 덕분인지 다행히 채용이 다소나마 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취업 시장 화두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대기업들이 하반기 신입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룹 컨트롤 타워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삼성그룹은 채용을 계열사별로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들은 오는 15일까지 그룹 채용 사이트를 통해 원서를 받고 다른 계열사는 인력 수요를 고려해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미 전형을 시작한 LG그룹은 오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데 기회 확대 차원에서 최대 3개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도 공채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채용에서 대기업들이 공을 들이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확보입니다. 현대차는 커넥티드카 전략 등 신사업 분야를 추가했고 포스코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등을 연구할 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이번부터 공공기관들이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 신상을 보지 않기로 한 데 이어 CJ, KT 등 일부 민간기업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뚫으려면 지원 업무와 연관된 장점과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대한 자신의 직무 적합성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 스토리들을 잘 이렇게 풀어서 어필하는 게 좀.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취업문은 다소나마 넓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통업계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업체 갑질에 3배 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 발표에 뒤이은 건데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후퇴 없이 원칙대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 대표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하며 과거 유통업계의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를 남용해서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같은 개혁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개혁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혁 조치들의 강도나 속도는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수준 낮은 대책이며 업계 스스로 상생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통업계가 가장 꺼려하는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판매 수수료 공개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한 뒤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말 유통업계와 한 번 더 만나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네, 월급만 7,810만 원 넘게 받아 건강보험료를 개인 상한액까지 내는 직장 가입자가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 239만 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6월 말 기준으로 3,471명으로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 0.02%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7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 5천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한 버스 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 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운전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감차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버스 회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노선 폐지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갑질 파수꾼으로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노조 공정위지부가 발표한 과장급 이상 80명을 상대로 한 관리자 평가와 갑질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의 한 국장은 직원들에게 거의 매주 젊은 여성 사무관들의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한 과장은 사무실 냉장고에 쭈쭈바 아이스크림을 사놓지 않으면 짜증을 냈고 가족과 머물 숙소 예약 등 개인적인 일을 직원에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올 추석에는 열흘의 황금 연휴를 맞게 됐는데요. 모처럼 만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들뜬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긴 연휴가 원망스러운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게 된 올 추석이 한 달이나 남았지만 국내외 관광지는 모처럼 휴식을 만끽하려는 발걸음들로 예약이 포화 상태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동생이 런던으로 축구를 보러 간다고 해서요. 저도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같이 가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입 수능을 불과 2달 앞둔 학원가는 그야말로 특수를 만났습니다. 고3 학생과 재수생을 상대로 연휴 기간 단기 특강을 연이어 개설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탐과 과탐 특강을 열었습니다. 거의 1등급을 다 맞을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 그런 목표를 잡고.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와 달리 연휴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특히 고객이 모두 빠져나가 썰렁한 시내를 지켜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기나긴 연휴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손님이 평소보다 뭐 한 4, 5분의 1 준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맞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방은 아마 공동화가 되지요. 휴가를 얻지도 못했는데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는 애가 타고 취업준비생도 문을 연 독서실이나 카페를 찾아 헤매며 쓰린 속을 달래야 할 전망입니다. 황금 연휴라 불리는 건 그만큼 휴식이 귀했다는 방증일 겁니다. 그런데 연휴를 아쉬움만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도 많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생활용품 전문 유통기업인 다이소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가 쇼핑 매장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장이 확대되자 판매 품목이 겹치는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건데요.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전문 유통기업인 다이소가 시장 인근에 대형 매장을 개설하기로 하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이소가 입점하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상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각종 상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품이 겹치고 대기업이고 자본도 많고 우리 연무시장이 다이소가 들어오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쟁할 겁니다. 5천 원 이하 저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는 연간 20% 넘는 성장을 거듭하며 매장 1,200개에 매출도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덩치는 웬만한 기업형 슈퍼마켓을 능가하지만 3,000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가 아니어서 아무런 출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매장 개설에 놀란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다이소는 상생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장 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고민해서 만들어내도록. 하지만 상인들은 다이소 매장이 입점한 인근 재래시장이 초토화된 사례를 거론하며 대형마트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같은 수준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받아도 병원과 의원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이 토요일, 야간, 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갑자기 진찰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가산제는 토요일과 공휴일, 야간에 진찰료와 조제비는 30%, 응급처치나 수술 등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서 받는 것을 말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은 예외로 할 방침입니다.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앞두고 지난 7월 21일부터 한국직업방송이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콘텐츠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9월 8일에는 이번 하반기부터 인적성 시험을 따로 시행하는 롯데와 대규모의 공격적인 채용을 실시하는 SK 등 9월 첫째 주에 하반기 공채를 스타트하는 기업들의 지원 전략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합격 팁을 공개합니다. 이후 하반기 공채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9월 15일에는 사상 최초로 계열사별 채용을 실시하는 삼성그룹의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보고 9월 22일에는 실시간 공채 공고에 맞춰 합격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생방송 시간인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에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누구나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대기업 공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남북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수준까지 인상되는 이른바 장병 월급 인상이 발표가 돼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병사의 월급을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뜨거웠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21만 6천 원인 병장 기준 장병 월급을 40만 5,669원으로 인상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후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시킬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또 이에 앞서서 국방부는 병장 기준 장병 월급 인상 방안을 담은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사병 계급은 상병이 19만 5천 원에서 36만 6,229원으로, 일병이 17만 6,400원에서 33만 1,296원, 이병이 16만 3천 원에서 30만 6,130원으로 각각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상안이었죠. 네, 지금까지 군대를 간다는 건 단순히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환경도 열악했고 또 월급 역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적었잖아요. 일부에서는 가혹행위도 심해서 군대는 가기 싫은 곳, 또 청춘을 낭비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강했고요. 이렇게 월급이 오르게 되면 입대에 대한 인식도 다소나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요, 가고 싶은 곳보다는 기피하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구수의 급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군인의 수도 적어져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군대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바로 이 모병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모병제가 거론된 건 오래전부터이지만 최근에 특히 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방안은 모병제 전환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에선 직업군인을 모집하자는 주장도 강합니다. 2022년쯤 병사 30만 명 중 15만 명을 하사 월급여 수준 178만 원에서 4년 복무 전문 병사를 모집하고 징집된 15만 명의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을 하자는 겁니다. 네, 늘 징병제에 대한 고정관념만 있었던 상황에서 모병제 조건 역시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이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같은 모병제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모병제를 반대하는 측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서 민간인들의 군사 및 방위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유사시에는 곧바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역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네,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군인들만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모병제를 통해서 군사력이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무의미하게 전투력이 부족한 일반 사병을 계속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업군인을 늘리면 국방비가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죠. 지금 일반 군인이 담당하고 있는 비전투보직과 대민 지원 등은 민간 업체에 맡기고 직업 군인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군대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지만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 모병제를 염두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 같은데요. 모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처우가 어떤가요? 네, 이 모병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등병인 경우는 연봉이 17,89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수준이고 병장은 23,360달러, 즉 2,6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적은 편이네요. 일반적으로 미군의 처우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연봉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복지 혜택까지 감안하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월 200달러의 식비 보조와 함께 주택수당과 의료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병과에 따라서도 추가되는 보조수당들도 있습니다. 제대 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5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이 지원되는 것 역시 큰 복지 혜택이죠. 특히 군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존경심도 상당해서 명예직으로도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모병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도 처우가 비슷한 수준인가요? 네, 이 유럽에서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는 영국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 받는 연봉은 14,783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920만 원을 받는데요. 이후 병장이 받는 연봉은 33,158유로, 약 4,306만 원을 받습니다. 프랑스 역시 훈련병의 첫 월급은 1,043유로로 약 135만 원을 받지만 근무지에 따라서는 최대 3,567유로, 4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도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잖아요. 자위대의 경우도 모병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위대의 경우는 가장 계급이 낮은 편에 속하는 2년 임기의 육상자위대 자위관 후보생이 첫 3개월 교육기간 동안 매달 12만 5,500엔, 하나로 약 165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인들의 월급이 적어 보이지만 위험수당과 군대 내의 첨단 시설을 생각하면 결코 근무 조건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나라 군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모병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선 군사복지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보나 캐스터의 이야기처럼 국방의 의무에 앞서 최근에는 군대 처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냐, 국방 의무의 지속이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